1월 1일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새해 신년사에 4가지를 꼽았습니다.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 좋은 과학기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연구자의 자율성 존중,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진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육성, 그리고 미세먼지, 감염병, 재난 대응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연구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27년에 완전 자율차를 전국 주요 도로에 상용화를 하고 2030년까지 전기 수소 미래차 분야에서 경쟁력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과학 쪽에 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지금 과학에 어떤 핫한 이슈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뵈요. 아, 그런가요? 예. 오늘 점심 같이 먹지 않았나요? 오늘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사실은. 네, 굉장히 오랜만이었는데 어쨌든 점심을 같이 먹었고요. 네. 강양구 기자는 원래 프레시안에 오랫동안 과학 담당 기자를 했었죠. 네, 프레시안에서 14년 동안 주로 과학기술, 보건의료, 환경 분야를 취재를 해왔었죠. 네. 그래서 과학 전문 기자라는 게 뭐 타이틀이 결코 뭐 이렇게 허언이 아님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강양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책을 지금까지 한 10권 정도 지금까지 냈었죠? 네, 뭐 같이 쓴 책도 있고 혼자 쓴 책도 있는데요. 네, 작년에 2권의 책을 펴냈는데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이라고 하는 책과 그리고 연말에 과학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과학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이 제가 약간 좀 어깨에 힘을 주고 써본 책입니다. 어깨에 힘을 줬나요? 네, 한 3년 정도 네. 고민했던 내용들을 모조리 다 담아가지고 그 책 안에다가 쏟아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표지가 좀 느끼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표지까지 준비를 하셨네요. 표지를 보시고 네. 표지에 있는 사람과 여기 핫식스 출연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이거 지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동일이 맞고요. 네, 믿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책 얘기는 뒤에 좀 다시 잠깐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먼저 지금 우리가 너무 정치 뉴스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까 이 과학 기술 이쪽 뭐 정보통신 이쪽에 뭐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짚어보려고. 네,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굉장히 불만인데 그 최근에 신문을 이제 넘기다 보면은 혹은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타다와 택시의 분쟁. 사실 이것이 산업계 뉴스이고 경제계 뉴스이기도 하고 정치 뉴스이기도 하지만은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은 사실 새로운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갈등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다, 여론이 양극화되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최기영 아까 장관께서도 뉴미디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저기 문화관광부 장관이신 줄 알았어요. 네, 미디어 생태계를 말씀하셔서. 네, 근데 지금 정치의 양극화, 여론의 양극화, 그리고 쏠림 현상, 또 매체 환경의 변화, 정치의 변화를 낳는 게 그 뉴미디어인데 사실 그 뉴미디어를 초래하는 것도 결국에는 과학기술이거든요. 기술이 테크놀로지죠. 그리고 또 뭐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열고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도 사실은 과학기술 이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들이 과학기술과 관련이 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과학기술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과학기술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좀 그런 분위기를 좀 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그 최기영 장관이 말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인공지능이 이 화두의 시대가 우리가 가야 될 길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했는데 더 저는 눈길이 갔던 게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이건 뭔가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나요? 사람한테 인공지능을 이식한다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그 최경 장관이나 이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한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맞추려다 보니까 인공지능 개발 앞에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은 인공지능을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돕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 네, 왜냐하면은 그게 왜 사람 중심이죠? 근데 기업 중심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리고 사실은 기업 중심인 거죠. 그래요? 예. 네, 제가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해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정부라든가 혹은 이제 주류의 인사들이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경제성장의 도구로서 과학기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분들을 탓할 건 아닌 게 1987년 그 민주항쟁 이후에 이제 헌법이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헌법에도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도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진짜 헌법에 그렇게 써 있다고요? 네, 헌법에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도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알파고 쇼크 이후에 여기저기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때로는 낙관적인 때로는 비관적인 여러 가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관료들,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빨리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겠다라는 위기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올인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인공지능을 잘 하도록 돕겠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이라고 하는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구호가 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최근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같은 경우에도 이거하고 그런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이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흔히 그걸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빅데이터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예를 들자면 우리들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희생이 되어야죠. 프라이버시요? 우리들의 개인정보, 그러니까 우리들만이 알거나 혹은 꼭꼭꼭 잠겨 있었던 그런 개인 정보들을 기업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그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데이터 3법이 프라이버시 보호와 충돌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결국에는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둘 중에서 인공지능 개발 쪽 그리고 기업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지원하는데 이제 방점을 좀 찍어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데이터 3법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민감한 개인정보, 뭐 이를테면은 뭐 나이, 무슨 뭐 이런 것들은 다 가린 채로 대략적인 이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 어디 사는지 그러니까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정도의 개인 정보들을 이제 뭐 개방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능하게 한 법이 지금 데이터 3법의 골자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개인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정보가 이제 보통 금융정보랑 의료정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정보랑 의료정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것을 특정인과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다음에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데이터 3법의 중요한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거 김준일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만 가렸다라고 하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이거 잘 조합하면은 이거저거 조합하면은 특정할 수 있다. 라는 주장들을 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에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무리 특정인과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또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특정인의 신원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반대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2012년이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던 게 2008년이었죠. 네, 2008년에 당선됐을 때 그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빅데이터였다라는 거였고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도 이게 약간 비슷해요. 완벽하게 이 사람을 추적할 수는 없는데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 개를 조합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유권자인지를 대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선거 유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해서 오바마가 당선됐다라는 게 여러 책이나 뭐 연구들로 많이 나왔어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페이스북에 있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분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페이스북 이용자들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용자들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혹은 보수 쪽을 지지하는 이용자들을 페이스북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선거날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투표를 독려하는 포스팅 같은 것들을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보수당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놀러 가는 포스팅 같은 것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미미하게 투표율의 차이가 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럴 가능성, 개연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을 조작하면은 투표 결과에 미미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그게 근데 이제 내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 쪽에 유리하게끔 알고리즘이 조작이 된다면 만약에 그건 뭐 나는 반길 일이겠죠. 하지만은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이를테면은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 투표 결과에 영향 끼쳐서는 안 되니까 어찌됐든 이거는 하나의 가능성, 개연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려를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추후에 뭐 보완 입법을 한다든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제 가능성 열어두고 저희가 이슈가 뭐였는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도 갑질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판단하는 게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게 차라리 공정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막 판사들이 한심한 판결 같은 것들이 뉴스를 볼 때마다 야, 저런 판사들한테 판결을 맡기느니 차라리 인공지능이나 혹은 기계가 판단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사법 불신이 최근에 극심하다 보니까 나는 인공지능 판사한테 받고 싶다라는 뭐 이런 바람들도 뭐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위험한가요? 왜 이렇게 사람이 삐딱한 거예요? 이렇게 뭐 만세가 이렇게 삐딱해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아마 김준일 그 진행자님이나 여기 애청자분들도 다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많이 들었고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인 아마존이에요. 그런데 아마존이 재작년 가을에 4년 정도를 준비해 오던 서류 심사 과정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하려는 프로젝트를 폐기했어요. 폐기했다고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아마존이 오랫동안 자원과 공을 들여서 준비해오던 인공지능한테 채용 심사를 맡기는 걸 포기했을까 하고 이제 들여다봤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원자들 중에서 인공지능이 여성 지원자들과 남성 지원자들을 차별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차별을 했다고요? 인공지능이 차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서에다가 남성들이 좋아하는 취미가 적혀 있으면 가산점을 주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취미가 적혀 있으면 마이너스 점수를 준 거예요. 왜요? 인공지능? 여대를 나오면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가 있나요?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사실 남녀 차별을 했다라는 사실이 좀 믿겨지지가 않죠. 저는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들여다봤더니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킨 많은 데이터의 출처가 지난 10년간의 아마존 직원들의 그 인사고과 점수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존은 대표적인 실리콘밸리의 남초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란 거는 어쨌든 기존의 데이터가 있어서 그거를 학습해가지고 맞습니다. 얘가 스스로 하는 건데 이미 여기에서 남성 중심적으로 남자를 많이 뽑으니까
지금 새로 뽑는 애들 사람들도 다 남성 위주로 뽑는다는 네,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아마존의 채용 AI가 판단하기에는 예.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에 근거해 봤을 때 이 회사에 맞는 성별은 남성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여성이라는 시그널이 이 면접 과정에서 아니 그 서류 심사 과정에서 보이면은 계속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남성이라는 시그널이 보이면 플러스 점수를 줬던 거예요. 그렇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예. 뭐 삼성이나 LG나 SK 같은 대기업이 만약에 채용 서류 심사 과정에서 AI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 AI에게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지난 30년간의 삼성이나 LG나 SK의 인사고과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남성한테 유리할까요? 여성한테 유리할까요? 남성한테 당연히 유리하고 그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옛날로 가면 옛날로 갈수록 더 남성한테 유리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소재 대학, 지방 대학 따져보면은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한테 유리할 테고요, 당연히. 예. 네, 그리고 뭐 지역 차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편견이라든가 혐오에 오염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인공지능도 굉장히 치명적인 판단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기 황인호님 10,000원 후원 감사하면서 시선 처리에 신경을 쓰라고. 죄송합니다. 시선 처리에 신경을 잘 못 써서 죄송하고요. 좀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싱글벙글님이 이번에 민주당 1호 와이파이 공약이랑 데이터 3법 이것도 연계가 되는 건가요? 이런 말을 했는데 민주당 1호의 와이파이 공약이랑 데이터 3법은 연결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연결은 안 되나요? 연결은 안 되는데 와이파이 공약이 민주당의 1호 공약이라는 게 저는 조금 우습더라고요. 아까 전에 잠깐 박준규 기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선 공약이었어요, 사실은. 네, 대선 공약이었고 아마 그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좀 낮춰주자는 네, 차원에서 이제 와이파이 공약을 대선 때도 내놓았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번 총선 때도 내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선의는 인정을 하지만은 자 지금도 이미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라는 게 있거든요. 많이 있죠. 근데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공공 와이파이가 있긴 하지만은 유명무실합니다. 느려서. 예. 네, 그런데 지금 많은 인프라를 들여가지고 그걸 뭐 빠르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그게 과연 이게 민주당의 민생 1호 공약으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졌어요. 네.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니까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를 굳이 1호로 해야 되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네,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긴 지금 했어요. 서민들이나 네. 혹은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임팩트 있는 이슈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공약을 내놓았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게요. 근데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청년 3천만 원 주는 거를 선점해버려가지고 네. 자 마쉬 에브너님이 초딩 목소리 강 기자님 홍콩 배우 같으십니다. 좋아요. 망고스틴 K님 강양구 기자님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인가요? 과학. 네네, 과학 자전거. 재밌게 읽었어요. 최호선님 표지 모델과는 다른 분 같아요라고 아주 뼈를 때리셨습니다. 네, 같은 예. 사람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우리가 요거 뭐 빅데이터는 요 정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진짜 관심이 가는 게 미세먼지인데 지난번에 저기 이해찬 대표가 알릴레오에 나와가지고 이번 총선의 3대 변수 중에 하나로 미세먼지를 꼽았어요. 왜냐하면 봄철이니까 미세먼지가 심할 테니까. 그러면은 정부 책임론이 확 들 것이다. 네네. 미세먼지에. 그래서 네. 미세먼지가 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미세먼지 뭐 이거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자, 근데 미세먼지가 나빠지는 게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아니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따지고 보면은 네. 2012년, 13년도 정도부터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나빠졌어요. 아, 정말이요? 네. 그 2012년, 13년까지 계속해서 줄어들던 미세먼지가 딱 그 시점부터 미세먼지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다 정치적 음모론인가?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고요. 예. 이게 미세먼지가 나빠지는 것은 이게 보수 정부냐, 진보 정부냐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 정치적 예. 이슈는 아니고 예.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간에 어쨌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될 장기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도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미세먼지의 중요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예. 하나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이제 국외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예요. 사실 이제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렷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잘 못하는 거는 공격과 수비가 안 돼서야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국외에서와 국내에서는 그게 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예.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라고 이제 분통을 터뜨리죠. 저는 그 분통 터뜨리는 거 다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은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중국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분들이 뭐 이를테면 댓글 같은 데서 중국에 가서 왜 똑바로 말도 못하냐 문재인, 뭐 이를테면 대통령이 왜 말도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도 또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예. 시진핑 주석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일순간에 줄일 수 없고요. 그렇죠. 놀랍게도 지난 5년간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줄고 있다고요? 네.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허위 정보 아닌가요? 허위 정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연구가 아니라 예. 중국과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 연구자들과 영국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가 그래요. 미국과 영국이 왜 중국 미세먼지를 연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동북아시아의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글로벌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과 영국의 연구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30% 정도 줄어든 게 사실인 거예요. 중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줄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하나는 수비가 아니라 이제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걸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던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경유차와 관련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경유차 규제 기억납니다. 그때 그 특히 그린 디젤. 네, 그린 디젤.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린 디젤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늘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 클린 디젤 그린 디젤이 별로 들여다 보니까 실속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여러 가지 게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경유차와 관련된 규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었고 또 친기업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기업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규제안들을 또 그때 많이 풀어줬어요. 배출을 하지 못하거나 제거를 하게 해야 되는데 정화시켜야 되는 돈이 들어가는 거를 다 이렇게 면제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연구자들에 따라서 뭐 통계 수치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즈음부터 국내발 미세먼지 수치도 확 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국내에서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신에게는 7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국내에서도 미세먼지를 배출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발전소라던가 공장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배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배에서도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인천의 미세먼지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등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일 여지가 있고 그런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발 미세먼지 양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조금 오더라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지금보다 나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줄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종합적으로 그 중국에 요구할 건 요구해서 중국발 미세먼지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도록 압박도 하고 공조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도 줄여서 야, 우리도 이렇게 줄였는데 너희 더 줄일 여지가 있지 않아 하고 강력하게 유지하는 게 좀 더 종합적이고 현명한 방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내세우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의 상당 부분이 진통제 처분하는 거예요. 진통제. 그러니까 학교마다 공기청정기를 달고. 공기청정기.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나눠주고. 근데 그게 공기청정기를 달고 마스크를 나눠주는 건 그 세균 때문에 막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를 주면서 참아보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군요. 근본적인 맞습니다.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들에 대한 뭐 규제, 감축, 뭐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 보시기에는. 맞습니다. 네. 그럼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어떤 걸 해야 되나요? 그러면 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 그리고 자동차, 배.
건설 그러면은, 현장, 예. 공장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화 시설을 강화시켜 가지고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발전소 가동을 멈춰서 미세먼지 배출을 안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기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업 살려야 되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여기서 이제 어느 쪽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될지를 정하는 게 그 정부가 어느 편의 정부인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거기서 판단을 하는 게 바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아, 그렇군요. 그걸 실천하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를테면은 개솔린이든 어쨌든 그런 데서 미세먼지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디젤차나 그래서 전기차 중심으로 뭐 바뀐다든지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필요할 테고 네.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예.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그런 원인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강양구 기자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강양구라고 치면은 황우석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검색어에 그 포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황우석 뭐 친척인가요? 아, 친척 아닙니다. 아, 친척 아니에요? 네. 황우석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네, 이렇게 황우석 이름이 강양구라는 이름으로 같이 벌써 나와요? 많은 분들이 가물가물 하실 텐데 예, 예. 그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예. 2005년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싸고 전 국민이 뭐 둘로 나뉘어서 예, 황우석 박사를 옹호하는 분들은 황빠 예. 그리고 이제 황우석 박사 연구에 대해서 뭔가 미심적인 시선을 가지신 분들은 황가가 되어가지고 이제 극하게 이제 대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극한 대립이 있었죠 옛날에. 이제 그 당시에 PD 수첩이 무엇인가 팩트들을 지고 있었는데 반발론에 밀려가지고 방송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맞아요 그때. 예, 그때 황우석 박사의 연구가 조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최초로 특종 보도했던 기자가 저인데.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그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분들한테 호되게 많이 당했었거든요. 호되게 당했다라고 하면 악플 세례를 아니면은 뭐 이메일을 받으셨나요? 악플, 뭐 이메일, 뭐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들, 네 그리고 뭐 혈서 비슷한 협박 편지. 혈서요? 잠깐 그건 좀 무섭다. 잠깐 네. 혈서. 악플이야. 섬뜩. 네. 어쨌든 근데 그 황우석 박사의 데이터가 조작됐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 보도도 PD 수첩 등이 보도를 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작된 게 드러나서 네, 결국 물러났죠. 논문도 조작되었고 황우석 네. 박사가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던 줄기세포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존재하지 사실이 않았다는 드러났죠. 것까지.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과학자는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진실되게 연구만 할 것이다라는 어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신뢰, 믿음이 있었는데 네. 그게 한순간에 다 깨지는 맞습니다. 상황이었어요. 생각해 보면은 예, 예. 과학자도 사람인데 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과학자도 술 마시고 욕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뭐 화장실도 가고 그럽니다. 근데 당시에 예.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과학의 품격이란 책이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도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라고 경제성장의 도구.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87년 드렸잖아요. 헌법에 지금 그게 87년 헌법에. 그렇군요. 네. 예. 그 연장선상에서 그 14년 전에 황우석 박사에게 대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열광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정부도 앞장서서 황우석 박사를 옹호했고 많은 분들이 황우석 박사를 옹호할 때 내세웠던 이유가 황우석 박사가 개발했다는 줄기세포가 있으면 그게 우리나라의 차세대 동력이 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우리나라 경제의 수준을 세계 최고로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품었던 거예요. 맞아요. 전 세계가 한국에 와가지고 다 투자를 할 것이고 배울 것이다. 네. 황우석의 이 젓가락 기술을 맞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마치 그 반도체 신화처럼 생명공학 신화의 선두주자가 바로 황우석 박사와 그 줄기세포라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한 신뢰를 보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분위기나 혹은 그 정신 상태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 과학의 품격이라는 책을 쓰고 또 오늘 방송에 나와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또 인간의 온기가 묻어있는 과학기술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그런 것들이 좀 재현되지 않도록 그리고 좀 이제는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얘기한 내용들이 이 과학의 품격이란 책의 상당 부분 다 들어가 있다라고 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네. 저는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읽어봤는데. 재밌게 읽으셨나요? 예, 재밌게 읽었고, 저는 모든 책을 다 재밌게 읽습니다. 예, 표지가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에요. 표지가 굉장히 사기를 치고 있구나. 내용은 진실한데. 제가 예. 특별히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예. 이 표지를 벗길 수 있도록 해놨어요. 벗길 수 있군요. 네. 예. 그래서 책이 너무나 읽고 싶은데 예. 표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읽겠다 하시는 그러네요. 그 애청자분들은 구매하신 다음에 표지를 그냥 이렇게 쿨하게 벗기시면 됩니다. 예, 네. 고민을 하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네, 표지를 네. 벗겨라.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뭐 매실주 발암물질과 탈취제 뭐 이런 주제도 있고요.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 뭐 유기농의 배신.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잘못된 것이 있거나. 네, 그러니까 좀 무거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접했을 법한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대응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 같은 것들도 제가 이 책 안에 가득 담아놨으니까 이제 하나씩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강량구 기자가 이 이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대처하랬어 라고 얻어가실 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쯤 되면은 우리 시청자, 우리 현명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책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책 홍보하러 나온 거 맞고요. 다만 현재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데 저희가 다루지 못했으니까 겸사겸사 다뤄보려고 지금 모신 거예요. 네, 꼭 책 홍보만 하러 나온 게 아니고 또 안 불러주셨잖아요. 그럼요. 예, 앞으로도 이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뭔가 같이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 불러주시면 제가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언제든지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오라고 하면은 나오는 거고 아니면 댓글에 나오지 마세요 하면은 저는 부를 수 없습니다. 아니 댓글에 강량구 기자 고정시켜라라고 100개 달리면 제가 고정도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어떤 네, 제가 그 과학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많은 분들이 품격은 사실 그 일본에서 비롯된 용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 시류에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예전에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드라마 신사의 품격이 인기를 끌기도 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감하게 썼는데 이제 품격이라는 표현을 제가 굳이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돈만 밝히는 과학이 아니라 돈만 밝히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뭔가 사람, 문화, 창의성, 그리고 따뜻함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과학기술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네, 제가 과학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붙였고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싱글벙글님이 고정 곱하기 100을 하셔서 이미 100개를 달아주셨어요. 고정을. 예,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과학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한 번씩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은 시키기 싫으신가 보죠? 저는 좀 제작진이 제가 결정한 문제는 저는 일개 진행자이기 때문에 제작진이 결정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